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처리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여러 이유를 말했는데요. 이제 위헌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명확성의 원칙이라던가 비례 원칙 훼손을 우려한다라는 이제 취지를 들었고요. 또 검찰의 역시 검찰 수사가 국민들의 우려 없이 잘 돼야 된다라는 당부까지 있었는데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전 하기 싫다는 얘기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차라리 그냥 지금 보수 진영이나 아니면 국민의힘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솔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게 벌써 재작년 12월에 송관이 고발로 시작된 수사예요. 9개월 동안 검사도 없는 부서에다가 사건을 그냥 처박아 두다시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들, 강혜경 씨가 나서서 사안을 폭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창원지검에서 수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겨우 지금 수사가 미진하다가 지금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갖고 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창원지검에서 수사하면 안 된다. 특별수사팀 꾸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에서야 수사하는 것처럼 흉내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이 수사 의지가 부족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의도적으로 사건을 묻으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치 명확성이 없는 것처럼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지금 명태균 씨가 주장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록까지 공개되는 모습을 보면 이전의 선거에 대통령 부부가 공천 개입했다는 게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선거가 2022년 지방선거 또 재보궐선거 그 다음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 여기 다 개입한 거잖아요. 지금 그게 민주당이 억지로 의혹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당사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의혹 제기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수사하자고 얘기하거나 창원 산단 명태균 씨가 개입했다고 하는 의혹도 녹취록으로 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창원 산당 부지 선정 과정도 여러 가지 의심을 살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수사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얘기하는 것도 또한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라고 보이고요.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한다고 하는 건 이전의 특검에도 다 들어가 있던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걸 부정하는 논리를 얘기한다고 하면 이전의 특검도 다 위헌이라 그런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특검은 검찰 수사의 보충적 수단이다 이런 주장을 윤석열 대통령도 한 바가 있는데 그 주장도 이번에 같은 맥락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또 그렇다면 이전의 특검도 역시 다 위헌이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하다못해 드루킹 특검하고 비교해 봤을 때에도 거의 차이가 없는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법조문 조항 자체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특검법이 굉장히 간단한 법률안이기도 하고요.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특검 법안에 수사 범위만 차이를 두고 수사팀 구성의 인원이나 이런 것만 차이를 둘 뿐이지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들어가거든요. 제가 그래서 방금 전에도 드루킹 특검법을 열어놓고 비교를 해봤는데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자신들이 특검을 제기해서 하다못해 대통령 측근을 구속시켰던 사건과 관련해서 특검법을 자기들이 발의하고 자기들이 그게 실행에 들어갈 수 있게 한 당사자들이 지금에 있는 특검을 받지 않겠다고 여러 논리를 제기하는 것은 결국 특검 받기 싫습니다라고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길게 얘기해 주셨는데 내용을 보자면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속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번에 나온 특검법의 범위나 내용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이시거든요. 드루킹 특검과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여야 합의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그 당시에 여야 합의가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 여야 합의가 없는 사안이에요. 그리고 이제 명태균 관련해서 이게 뭐 경선 선거 개입, 이게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그다음에 각종 정책 결정 과정 이런 걸 전방위적으로 다 수사 범위에 넣었단 말이죠. 이것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범위가 넓다라는 부분인 것이고 또 하나는 진상규명은 해야죠. 진상규명 하고 있잖아요.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 기소가 됐고 또 추가 기소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가로채겠다는 심산이죠. 그럼 제목을 보면 이게 불법 선거 개입, 그다음에 국정농단에 관한 진상규명 특별법이에요.
그러면 선거 개입을 위한 특별법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야 합의 없이 특정 정당이 다른 정당을 수사하는 법이에요. 이걸 바꿔서 얘기한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저희가 대선 전국으로 흘러가게 되면 지금 국민의 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수사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민주당한테 맡기는 법이기 때문에 이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고, 자, 내용을 본다 하더라도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원래 안 되는 거죠.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 기소돼서 진행되고 있는 그 공소 유지 권한도 넘어와요. 이것도 또 안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전반적인 규정의 위헌성이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권력 분립상의 문제점도 있어요. 그리고 이걸 누가 받겠습니까? 민주당이 국민의 힘을 수사하겠다는 이 법안을 누가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다만 이제 만약에 명태균 관련해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진했다라는 여론이 있게 되면 그때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할 이유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또 해서도 안 되는 그런 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뭐 말씀하셨지만요, 여야 합의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정부 때 드루킹 특검은 처음부터 여야 합의가 있었습니까? 당시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 농성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당이 받았으니까 여야 합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하듯 하면요, 대한민국에 다시는 특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불리하면 합의 안 해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합의가 없었다고 하는 이유를 대면 그러면 어떤 합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특검이 통과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둘째로는 수사 범위 말씀하시는데요. 민주당이 의혹 만들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먼저 의혹 제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오히려 검찰에 기소되는 당사자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게 단순히 주장이 아니라 녹취록으로 남아있고 근거로 남아있고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셋째로는 검찰 수사 중에 특검으로 넘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드루킹 특검은 검찰 수사 중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은 또 아니었습니까? 다 수사 중에 특검으로 넘어갔던 거예요. 검찰이 그러니까 정치 중립성에 대해서 의심받고 독립성이 없다고, 공정하지 못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비판들을 계속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2년 전에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 제대로 수사 안 하고 있다가 뒤늦게 지금 뭐 수사하는 척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를 검찰이 수사하고 있으면 특검을 못 한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특검 못 한다는 얘기예요. 검찰은 계속 수사하면 되잖아요. 결론 안 내리고. 그 알겠습니다. 일정 바꿔서 예. 이런 그 특검 내용을 받을 수 없는 거고, 그럼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이거 특검 발의해가지고 한번 다 합의해 주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안별로 각자가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받지 못하는 게 있는 것인데, 덮어놓고 발의해놓고 나서 이걸 왜 합의 안 해주냐라고 하면, 그럼 여태까지 법안 민주당 그렇게 처리해온 기저에 그게 흐른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럼 그 대통령의 거부권이 몇십 번이니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아니, 거부권은 대통령이 혼자 합니까? 입법 발의해서 이 통과 과정이 문제가 있으니까 거부권 행사하는 거고, 그런데 이걸 만약에 대통령 보고 왜 당신 그렇게 거부권 많이 행사했어, 이런 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두 분께 드릴 질문이 많아서요. 계속해서 질문 좀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임시국회 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고,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를 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보고서 청구서를 제출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이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요. 앞으로 이런 구속 취소 청구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 혼란들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 지휘를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법원 행정처장조차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장의 입장은 사실상 대법원의 입장하고 같다고 해도 무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는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해요. 이게 무슨 태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 이익 우선이라고 하는 대원칙,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이전에 구속 취소에 대한 항고도 다 하고 즉시 항고도 다 했던 검찰이 하다못해 일반 생활형 범죄자들한테까지도 그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검찰이 왜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력이 강하다고 하는 대통령한테 첫사례로 이걸 적용합니까? 이걸 어떻게 검찰의 태도가 공정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하다못해 명태균이나 이런 사람들조차도 딱 구속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재판부가 판단했던 것처럼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면서요. 왜 내가 구속당해야 됩니까? 지금 나도 재판받을 거면 똑같은 피고인 이익 보장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구속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구속할 사유가 없는 거지. 근데 그것에 대한 범죄의 중대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따진다면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만큼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조차도 따지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은 항고하도록 돼 있는 법률안조차도 무시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포기해 버립니다. 이걸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검찰이 그냥 윤석열 검찰이라고 하는 걸 스스로 국민들한테 선언한 것이랑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책임을 좀 강조해 주셨거든요. 글쎄 저는 이게 논의 대상에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김영선 전 의원이 그 사유를 보면 또 명태균 씨 사유를 보면 어쨌든 구속할 사유가 사라졌다라는 취지예요. 이거는 이제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 관련돼서 법원의 결정 그 배경하고 완전히 다르죠. 법원의 그 결정 배경은 기간 선정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인권 친화적인 결정을 한 거예요. 개선한 오차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여기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장은 법원 행정과 관련돼서 앞으로 규칙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기준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법원 행정처장의 저는 올바른 직무 태도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구속과 관련돼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그 주장이 아직까지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제 법원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이 결정에 대해서 자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장이 부인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면요, 법원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법원 행정처장이 검찰 보고 야 무죄 문제 있으니까 항소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거 똑같은 거.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 이것이 그 법원 그 법관들의 어떤 양심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 개입하는 게 아닙니까 이게? 저는 앞뒤가 안 맞는 법원 행정의 관할도 아닌 거예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즉시 항고를 안 한 배경을 잘 이해해 보시면 이게 일단은 즉시 항고를 할지 말지 그 고민하는 기간이 7일이에요. 그 7일 기간 동안은 집행이 그냥 정지가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법원이 석방 결정을 해도 그 7일간은 석방할 수가 없어요. 석방할 수 있는 경우 딱 하나입니다. 즉시 항고권을 포기하면 돼요. 즉시 항고권을 포기하면 석방되는 거예요. 근데 즉시 항고권 포기 없이 석방하면 위법이에요. 자, 이게 검찰의 딜레마인 거예요. 그렇다면 즉시 항고권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석방을 한 거예요. 석방을 한 의미는 뭐냐면 즉시 항고권을 포기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즉시 항고를 하라는 소리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법원도 법리검토를 다 한 끝에 한 것이고 법원 행정처장은 나와서 답변 과정에서 아마 정확한 법리 검토 없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씀하시는 내용과 태도 자체가 안 맞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관의 양심에 따른 독립재판 결과 이거에 대해서 부정하신 것이고 그다음에 법원 행정처장의 업무가 아닌 것이고 또 평론가님 말씀처럼 저렇게 법원 행정처장이 말하면 대법원의 공식 태도다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을 하신 거고 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법원 행정처장의 저 말씀이 성급한 것이고 대검의 그 깊은 고민 끝에 나온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문제는 이거죠. 왜 하필 대통령부터 했느냐? 아니 그럼 대통령부터 하면 안 됩니까? 대통령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대통령부터 뭔가 그간의 인권 비친화적인 거를 개선하는 것이 대통령부터 하면 그게 문제가 있나요? 지금이라도 한 것이 다행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있었던 헌재 탄핵 선고에 대해서도 두 분께 의견을 여쭤볼게요. 최재 감사원장 또 검사 3인 모두 전원 일치로 기각됐습니다. 관련해서 여당에서는 민주당의 지금까지 어떤 탄핵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을 했고요. 정치 탄핵이었던 게 확실히 됐다라면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근데 저는 뭐 일부는 동의할 수 있고 일부는 동의할 수 없다. 좀 냉정하게 평가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 지금 국회를 통과한,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 발의한 거 29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국회를 실제 통과한 건 13건입니다. 13건의 가운데 이번에 이제 판단이 또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8건에 대해서 판단 나온 걸 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최재 감사원장의 행위가 전부 다 합법적이었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리고 이창수 지검장하고 검사 2명의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수사 기록을 송부해달라고 했지만 수사 기록을 넘기지 않았어요. 김건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가장 핵심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판단할 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 여러 의구심이 든다고 하는 표현도 같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니 판단하기가 어렵다. 다만 절차상으로 볼 때 의심이 들 만한 상황이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봤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검사 3명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탄핵 소추권을 남용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판단이었어요. 2가지 조건을 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탄핵 절차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둘째로는
위헌 위법이라고 볼 만한 사안들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 두 가지로 볼 때 이건 탄핵소추권 남용이 아니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선고문에 거기 써놨어요. 제일 먼저. 근데 그거를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 탄핵소추안 판단할 때도 똑같이 들어가 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8건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이정석 검사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정석 검사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구체적인 탄핵 사유를 발견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거든요.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요. 예를 들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걸 장관한테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지 이상민 장관한테 책임이 없어요라고 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사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통위원장이나 검사 판단에 대해서는 다 같은 대동소이한 내용들을 판단했고요. 안동환 검사의 경우에는 그때 서울시 간첩 사건에 대해서 보복 기소라고 했다고 하는 부분이 이제 탄핵소추 사유였거든요. 거기서 재판관 5대 4라고 해서 기각이 한 명이 더 많아서 기각이 됐습니다. 결국은. 근데 그 기각에 동참했던 판사 2명도 보복 기소에 대해서는 이건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8명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잖아요. 예. 1명을 제외하고 7명에 대해서는 탄핵소추가 국회에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헌법재판소에서 봤다는 겁니다. 예. 근데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뭐 심우정 검찰총장이라던가 아니면 뭐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도 이 탄핵 카드를 어쨌든 만지작거리고는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나갈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탄핵안을 네. 국회에서 통과시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다만 이제 차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아주 분명하게 판단해 줬잖아요. 국회 선출 절차를 통해서 이미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는 다 끝난 것이라 다름이 없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권한대행에 무슨 권한을 가지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지원시키고 있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나라 공무원이든 누구든 간에 정부기관도 헌법재판소 결정 나오면 안 따라도 되는 거거든요. 안 따르겠다고 말만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냥 계속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비판이 있을 수 있겠지만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도 없을 뿐더러 또 국민들의 여러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단계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건에 대해서 여당에서 이거 굉장히 탄핵을 남발한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도 헌재에서 남용 아니라고 그랬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헌재 결정문을 잘 그어보면 남용이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 동기나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고 본 거예요. 그것만 갖고는 탄핵소추권 남용. 왜냐하면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는 단어가 법률적 용어로 쓰이게 되면 각하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소권 남용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할 정도의 탄핵소추권 남용이 아니라는 것이지 정치적 목적과 동기가 내포되어 있는 탄핵소추였다는 것을 인정한 거잖아요. 이것이 비교해보면 알 수 있어요. 이준석 방통위원장 시절에는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계속 헌법재판소도 보니까 계속 누적될수록 자, 처음 한 건만 갖고는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볼 여러 가지 근거가 없을 수 있죠. 2건, 3건, 4건, 5건, 8건 해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왜 하필 탄핵소추된 저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 해당 이해관계에 있는 내정부 때의 어떤 정책과 그 결정 과정이나 내정부 사람에 대해서 감사를 수사하느냐 이거 갖고 탄핵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탄핵소추한 이후에 국회에서 진행 경고를 보더라도 뭐 법사위에 내려서 조사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법사위에 내려서 조사한 건 아직 탄핵소추 의결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김영철 검사 등은 법사위에서 조사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청문회까지 옵니다. 그 청문회 내용을 보면 마치 현재 재판 진행 중이거나 항소심 진행 중인 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의도가 엿보일 수밖에 없는 이런 청문회를 개최해놓고 의결하지도 않습니다. 나머지는 이런 부분들은 아예 청문회도 개최도 않고 그냥 탄핵소추 의결해버려요. 그러면 직무집행 정지가 되죠. 98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자, 이 부분을 누가
탄핵 소추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겠습니까? 정확한 법률적인 용어로서 소추권 남용이라고 결정하면 각각 판결하는 정도의 탄핵 소추권 남용으로 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정치권에서 이걸 탄핵 소추권 남용으로 안 보게 되면 뭐가 남용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께서도 탄핵 소추가 너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자성적인 목소리를 낼 정도로 이게 탄핵 소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네, 예. 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많고 길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한테 모든 권한이 집중돼 있다는 걸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한을 휘두르고 권한 남용을 할 경우에 그걸 견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 견제할 수단은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처럼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인 거예요. 근데 지금 대통령 권력하고 국회의회 권력하고 권력이 사실은 다른 이중 권력 상태인 거예요. 과거 여소야대 국면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걸 만들어 놓은 것도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지난 총선 때 야당한테 이렇게 많은 의석을 몰아준 거는 저렇게 무도하게 집권을 하고 있는 대통령을 견제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남발한 것만 25차례고요. 지금 하다못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사람들이 거부권을 이렇게 많이 행사하는데요. 최상목 권한대행만 거부권 행사한 게 9건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거부권 행사한 것만 다 합치면 39건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도 거부권 행사했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집권을 하고 권력을 남용하거나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게 그게 원인과 결과에 대한 논리적인 어떤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지금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야당이 아무것도 우리는 정말 정상적으로 국정 운영을 했는데 야당이 탄핵을 이렇게 시도했다. 그래서 나는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논리를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그 논리에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은 내가 국민들을 선출해 준 권력만 권력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헌법상에도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다만 그 권력이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절제를 해야 한다고 하는 전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균형을 맞춰가야 된다고 하는 게 헌법 정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야당이 일부 아까 제가 인정했던 것처럼 탄핵 소추안을 지나치게 많이 남발합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찰할 부분이 있을지라도 애초에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국정 운영을 했기 때문부터 시작된 것이지 야당이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저희가 생각해 볼 게 좋아요. 다 제가 인정을 할게요. 다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검사 탄핵은 왜 합니까, 그러면? 검사 탄핵이 대통령 국정 운영과 무슨 관련이 있죠? 이정석 검사 아시다시피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대표의 수사 단장 맡았어요. 이거 탄핵했죠. 그다음에 나머지 이창수, 조상훈, 최재훈 이 사람들 대통령 뭔 상관 있어요? 다 탄핵했잖아요. 두 번째, 이게 국회에서 만약에 이렇게 권한남용적 입법이나 이런 것이 없었으면 대통령이 뭐 거부권을 남발했겠어요? 거부권 남발이 물론 적당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것은 작용과 반작용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한테 이게 잘못됐다라고 책임을 묻는 것은 맞지 않고 검사 탄핵에 대해서는 반성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언제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국회 측도 그렇고 윤 대통령 측도 그렇고 헌재 계속해서 신속한 선고를 주문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신속하게 주문해야 된다는 거에 뭐 그 원칙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대통령 부재 상태나 다름이 없는 이런 상황이 계속될 때 대한민국 경제도 흔들리고 국민들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헌재가 평의하는 절차는 원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고 기일이 길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곧 그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헌재 재판관들이 빨리 원만하게 합의하는 과정들을 좀 거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요. 다만 남아있는 변수라고 하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일 거예요. 근데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 전에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헌재가 지금 뭐 검사라든가 아니면 최재 감사원장 탄핵 선고부터 먼저 하잖아요. 그리고 기각을 시켰다고 하는 것은 계속 그동안에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 요구해왔던 것처럼 헌재 절차의 공정성을 상당히 의식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헌재는 그렇게 설명하지는 않고 있죠. 결론 나는 것부터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의식을 전혀 안 했다고 보기도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헌재 절차에 있어서 여러 잡음들을 헌재가 공정하게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절차라면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약에 탄핵을 기각하는 일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관 2명 임명 문제도 또한 또 시비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상황을 정리하기보다는 상황을 더 키우거나 악화시킬 방향으로 갈 가능성을 우려할 거라고 좀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이전에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고, 그렇다면 다음 주 초반이나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 내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 앞선 속보로도 전해드린 것처럼 최성목 대통령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도 서울 주요 도심을 특별 범죄 예방 강화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거든요. 임박했다고 봐야겠습니까? 다음 주 초로 보고 계세요. 뭐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미리 대비하는 건데요. 사실 저는 평론가님 말씀과 달리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결과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논리적인 필연성으로. 왜냐하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만약에 탄핵 한 발의 또는 의결 정족수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면 뭐 과반이 아니고 만약에 200명이었다. 그러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 각하되는 것뿐만 아니고 이거 무효가 되잖아요. 일종의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다뤄지겠지만 그러면 최권한대행 이 권한대행의 업무 자체가 무효가 될 수가 있어요. 과거에 했던 모든 것들이요? 그렇죠. 이게 극단적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관 2명의 임명 행위도 무효가 돼요. 그러면 헌법재판관이 담당했던 사건에 대한 평이나 이런 것들도 무효가 돼요. 그럼 대통령에 대해서 만약에 그 두 분이 참여해가지고 결정서에 사인을 했다. 그것도 무효가 돼요. 자, 이런 심각한 극단적인 해석을 하다 보면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논리적 귀결로서, 그리고 아니 일주일 전에 이미 이제 변론 종결이 된 거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탄핵 심판 및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먼저 결론을 내고 그다음에 대통령 내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줄이는 길인 거죠. 만약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이 대통령 먼저 내고 한 총리를 했는데 각하되거나 정족수에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그럼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결론을 국민들이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민에 대한 그 혼란을 감소시키는 측면에서라도 한덕수 총리가 나오고 나서 대통령 나오는 것이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거든요. 그렇게 아마 헌재에서 할 것을 생각을 하고 헌재에서 시기를 뭐 조율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5개의 탄핵 사유이기 때문에 5개 탄핵 사유별로 각자의 의견을 내고 각자의 이제 판결 절차가 있었다면 지금까지 걸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직까지 중간일 것이다. 증거관계를 통해서 사실관계 확정하고 거기에 대한 본인 의견을 내고 위법위헌인지 그다음에 중대성인지 뭐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 또 내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막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이 거기에는 이르지 않은 것이 아닌가 절차적으로. 예, 네, 알겠습니다. 그 합의 과정을 좀 더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를 선고를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근거가 뭔지 좀 의문인데요. 왜냐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어떤 권한을 놓고 지금 다투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문제를 먼저 결정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권한대행의 권한을 놓고 우리가 먼저 결정하는 게 맞습니까? 대통령 직무를 다시 복귀시키든 대통령을 파면하든 그걸 먼저 하는 게 순서일 것 같고요. 그리고 최재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시점도 더 빠르고 그리고 변론이 끝난 것도 더 빨라요. 근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탄핵소추안 통과된 시기가 훨씬 늦습니다. 근데 변론만 일주일 정도 더 빨리 끝난 거예요. 그럼 어떤 걸 기준으로 판단할 겁니까? 그럼 헌재가 그럼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부터 결론 내려야 된다 계속 압박을 가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헌재가 내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 제기와 탄핵 절차와 관련한 공정성에 관한 것도 다 저는 답변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 것부터 탄핵 사유 5가지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계속 평의를 거쳐서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의견을 좁혀가는 과정이 있기는 하겠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문제를 여기서 건드려 버리면은 그렇게 공정하게 재판이 진행된다는 거 하는 거에서 정반대 결과가 나올 것을 우려할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것이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 하는 근거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어떤 근거를 삼을 건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만 있을 뿐이지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그런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별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여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당위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니고 법리적 당위성을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이 탄핵 의결 자체가 정족수 위반으로 무효가 되게 되면요. 그 이후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연쇄적인 행정작용이나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주장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지로 인한 국민적 분열과 여러 가지 혼란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먼저 한덕수 총리가 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인 것이고 이 부분은 뭐 글쎄요 대통령의 탄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법리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뭐 국민의 헌재에서 알아서 판단하겠죠. 예, 헌재가 선고 날짜를 어떻게 판단할지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성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